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350억 원의 로비 자금을 김만배 씨가 분담하자고 요구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가 돈을 로비에 썼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700억 약속과 실제 전달된 5억 원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한 두 번째 TV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 해석했다면 쫓겨났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받아들이면서 경선 후폭풍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언제 회동을 할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장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퍼가 달린 전투화를 앞으로는 이등병도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병사들도 평시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지퍼로 손쉽게 군화를 신고 벗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부와 차별을 두고 있는 병사의 3cm 두발 규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이 예상돼 네 자릿수 기록을 100일째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주에 비해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모임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크고 구체성을 띈 로비 의혹은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고위직 법조인들과 정치인 등 모두 7명에게 50억 원씩 총 350억 원을 건넸거나 주기로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들은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최초로 인터뷰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로비 자금 350억 원을 분담하자고 요구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을 영입한 것은 의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관련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들의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녹취록이 알려지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 정도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엔 김만배 씨가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줘야 한다며 350억 원을 실탄으로 준비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분들을 모르는데 저희하고 무슨 관계라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고위직 법조인들을 거액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50억, 누구 50억, 누구 50억. 아니, 왜 돈을 줘야 돼?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된 건 의외였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조금 판단을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월급은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직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사실과 맞물려 대가성 의혹도 일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전후로 목적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고 8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은 강찬우 전 지검장은 선거법 사건 관련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왜 그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습니다. 자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TBC 정혜성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돈을 로비에 썼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장동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검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주요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로비 명단을 설명하고 비용으로 350억 원이 든다고 말한 대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취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거짓말을 섞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독을 탔다고도 표현했는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일부러 거짓말을 섞었다는 말 자체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비용을 저희한테 너무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 변호사는 또 김 씨가 애초에 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번 말이 달라졌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떠넘겼거든요. 저희끼리도 싸움이 난 거였죠.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로비에 썼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얘기하면 독이 탄 게 아니라 말 자체가 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결국 녹취록에 담긴 개별 대화의 진위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돈 흐름을 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김 씨와 나머지 사업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일부 엇갈리면서 계좌 추적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되짚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비 정산 때 예산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실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입니다. 먼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1,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만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돌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올 초에 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김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도 뇌물로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돈 50억 원을 뇌물로 썼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력을 2~3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어제 제주도에서 두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 해석했다면 쫓겨났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저보고도 왜 예.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예.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홍준표 후보도 주로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다음에 윤석열 31.6%. 그다음에 저는 6.3%.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개최된 캠프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당내 주자들 간의 공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경선 토론회는 오는 18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열립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폭풍이 일단락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을 악성 지지자라고 비판해 분란의 불씨를 다시 키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흘 전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산 방식을 달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반이 되지 않아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의 최종 의결기구인 당무위가 열렸는데 경선이 끝나기 전에 사퇴한 후보의 표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유지된 겁니다. 다만 해당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당내 갈등을 빨리 봉합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인정됐지만 이번 후보 선출 방식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면죄부식으로 당무위를 연 건 아니냐는 겁니다. 당무회에선 통합을 위해선 패자와 그 지지자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를 겨냥한 송 대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똑 닮았습니다. 일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맙다며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병영 문화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육군이 전 장병의 의식주를 동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같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포함해서 식사도 그렇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간부의 상징이었던 지퍼식 전투화도 이등병이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장병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전투 식량을 좀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느끼해서 사실은 현 MZ세대 장병들 식성에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유형은 이미 한 30-4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주 나쁜 복지 수준을 희생해가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에 대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권위적인 군 문화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간부와 병사 간의 차이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부들은 센치를 규정하지 않고 병사들만 3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대 상황 및 의식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들의 특권으로 인식됐던 이른바 장군화, 지퍼식 전투화는 개선된 형태로 2등병까지 전 장병에게 보급됩니다. 일반 병사들도 평시나 유급 상황에 지퍼로 손쉽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부 계급의 상징이었던 사제 운동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올해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급식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일선부대 병영식당 3곳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뷔페식 식당을 내년엔 210여 개 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민간 조리원 인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짝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도 보면 오늘은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100일째를 맞게 됐는데요. 직전 주에 비해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바뀌기 전 마지막 조정안입니다. 백신 완료자가 포함이 돼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안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핵심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2명을 더해 8명까지 늘려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일으키거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패스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때는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적용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볼 수 있게 풀어줄지 살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11월 9일로 잡혔던 일상회복 전환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의 1차 시점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까지 이제 500만 명쯤 남았습니다. 마지막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다음 주부터 2, 3주가 위드 코로나 성공의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1960년대 드라마에서 우주 함선 선장 역을 맡았던 지금은 90살이 된 배우가 진짜 우주선을 탔습니다. 60년 전 드라마를 현실로 경험하고 온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배우 윌리엄 시애트너가 우주여행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90살의 나이로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발사는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여행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첫 관광에 나선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우주와의 경계선으로 불리는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3분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후 10분 만에 낙하산으로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시애트너는 환영 나온 베이조스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You have given me i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1960년대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우주 왕복선 선장으로 은하를 누비던 때의 상상 속 꿈이 현실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시애트너는 우주를 경험한 최고령 여행자로도 기록됐습니다.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that somebody from Star Trek was actually going to be going out into space.
우주 관광 시장은 블루 오리진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그룹 간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브랜슨은 지난 7월 가장 먼저 직접 우주 관광에 나섰고 스페이스X도 지난달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는 이번 비행이 10년 안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을 초기 우주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의 접촉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정상들과 전화로 취임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승복한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오늘 해단식을 합니다. 경선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대표도 참석해 경선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당 상임 고문단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문희상, 김원기 상임 고문 등이 참석했는데 고문단은 이재명 후보에게 원팀을 구성해 정권을 재창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중순쯤으로 발표 시점이 나왔던 가계부채와 관련한 추가 대책이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세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보완 대책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의혹에 관련돼 있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은 조만간 이 권오수 회장에 이어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에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공공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오늘 모두 정상 운행이 됩니다. 사측과 협상에서 아직 세부 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노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 달 민영제와 공공버스를 합쳐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 직전 달아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직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 중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3층 베란다에 피워놓은 향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집안 내부가 모두 탔고 베란다 창문 유리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주차됐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벤츠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돌진해 건물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한복 단체들이 환영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각종 기념식이나 귀빈 맞이 행사 등에서 한복을 공식적으로 입는 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 호텔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하려고 했다가 시로부터 행사 금지 행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호텔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항구축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대형 종이배 점등식, 항구음악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백신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이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가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하지만 의구심이 나온다고요? 네, 현지 시간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40%를 처리하는 롱비치항과 LA항을 주 7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운송 속도를 높이는 데는 민간 업체들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월마트가 주 7일 24시간 항만에서 점포로 물건을 나르고 페덱스와 UPS는 야간 수송을 늘리는 식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미국 기업이 중국 등에서 생산한 물건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에 맞춰 들여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대책들인데요. 문제 해결에는 큰 보탬이 안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FedEx isn't really the problem. Walmart isn't really the problem. The problem is at the ports. The problem is overseas where the goods are being bottlenecked. It's a huge logistic nightmare, and a lot of it is overseas. 예, 코로나 여파로 중국 수출 중심 지역의 항만 운영이 중단되고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선박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에는 폭우로 중국 철도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한 물류 대란이 당분간 이어져서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감자튀김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커피 원두 수급도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하나 더 보면 코로나로 닫아놨던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닫혔던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다음 달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는데요. 입국할 때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등 미국이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아직 미국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이 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육로뿐 아니라 해로와 항로를 통한 입국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자국 내 여러 영역에서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외국 국적의 체류자들에게도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살 공격 때문이었다고요? 네, 사건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80km 떨어진 콩스베르그에서 현지 시간 13일 오후 6시쯤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살을 쐈는데요. 이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화살 외에 칼 등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요. 정치나 사상적 동기가 있는 테러인지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한참 온 세상을 뒤흔들었었고요.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졌었는데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40억 원대 투기를 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이번에 선고가 됐습니다. 사들인 부동산을 몰수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 포천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공문을 결제하는 등 지하철역이 세워질 장소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불법으로 땅을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당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도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하철 연장 사업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 예정지에 2,600여 제곱미터의 땅을 40억 원에 사들이면서 2억 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지하철 연장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산 부동산도 전부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를 거쳐 근저당이 걸린 돈을 제외하고 땅을 판 돈을 전부 국고로 귀속합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 1987년 당시 토마 상카라 대통령을 살해한 일당들이 34년 만에 재판정에 섰습니다. 아프리카 혁명의 아버지이자 아프리카의 체게바라로 평가받고 있는 상카라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전말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위치한 인구 2천만 명의 국가 부르키나파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카라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적인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카라 전 대통령은 33살이던 1983년 친구였던 블레즈 콩파오레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뒤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부르키나파소를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농부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토지 개혁을 단행해 부르키나파소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퇴치와 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볼타강 상류라는 뜻의 오트 볼타로 불리던 국가 이름을 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의 현지어 부르키나파소로 바꾼 것도 상카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결국 임기 4년 만이던 1987년 친구이자 정치 동료였던 콩파오레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상카라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콩파오레는 곧바로 권좌에 올라 2014년까지 27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카라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재판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콩파오레 전 대통령은 2014년 또다시 집권 연장을 꾀하다가 민중봉기에 부딪혔고 이어진 쿠데타로 축출됐습니다. 당시 쿠데타 군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e gouvernement est dissous. Un organe transitoire sera mis en place en concertation avec toutes les forces vives de la nation en vue de préparer les conditions pour le retour à l'ordre constitutionnel normal dans un délai de 12 mois ou plus tard. 군부의 과도 정부를 거친 이후 2015년 12월 선거를 통해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상카라 전 대통령 시신을 수습해 조사를 진행하고 암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드디어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 군사법정에서 상카라 전 대통령 암살을 공모한 일당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암살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길베르 디앙데레 장군 등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콩파오레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쿠데타로 축출된 뒤 이웃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로 망명한 그를 송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카라 전 대통령의 부인은 재판에 참석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카라 전 대통령 부인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Comme tout le monde, tous les Burkinabés, nous attendons cette vérité. Donc c'est ça qui commence, c'est ce jour qui commence aujourd'hui. Et nous espérons, en tout cas, nous souhaitons que cette vérité soit faite. 토마 상카라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재판 상황과 그 결과가 부르키나파소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규 아프리카 지식공유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토마 상카라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죠. 아프리카 혁명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체게바라로도 불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상카라 전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 부르키나파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젊은 세대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있죠. 이 세계에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부르키나파소인데요. 2014년 대중 동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실업 문제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좋지 않고요. 더욱이 당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음으로 양으로 서구 선진 국가와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카라는 과감하게 탈식민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젊은 층과 빈곤층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아프리카 좌파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카라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콩파오레 전 대통령. 재판 참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단죄의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재판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암살 배후로 지목된 전 대통령 콩파올레가 현재 코트디부아르에 망명하고 있는데요. 콩파올레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콩파올레를 넘긴다면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물론 외교적 문제로 당분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악화된 안보 상황으로 인해 카포레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카라 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콘도라 상자처럼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30년 만에 꽁파올레와 그 일당에 대한 단죄길이 열렸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이 이 재판부가 어떻게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서둘러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상카라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만큼 암살 사건의 진실 공방이 시작되면 부르키나파소 전국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아직은 재판 시작 초기라서 명확하게 파장과 전망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부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금법원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따라서 재판 8년 과정과 이후 중요한 것은 상카라 지지자와 꽁파올레 지지자 간의 충돌 방지와 화해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화해를 이끌 수 있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하거든요. 이는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사회와 국민을 안정시키는 길이고 재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992년 남아공과 2004년 루안다에서 실시했던 화해와 진실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설치인데 네. 이는 금법원이 판결을 떠나서 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항규 아프리카 지식공유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블레즈 콩파올레 전 대통령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시키고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암살 공모자들 역시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토마 상카라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재판은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가 오는 25일 재개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색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산불이 나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이 역시 힘든 상황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붉은 화염 속 뿌연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산타바버라 지역에서 시작된 엘리살 산불입니다. 시속 56km의 강풍을 타고 몸집을 키우면서 이틀 만에 약 5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0배를 태웠습니다. Currently, the fire is still being pushed by a pretty significant wind. It's being pushed to the southeast. So the fire is moving laterally along the 101 towards the east. 태평양 연안 101번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소방관 1,300여 명이 투입된 현재 진압률은 5%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의 한 마을에서는 주택 3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We've seen this happen many times with the wind, and well, you can see the evidence right here, wiped out. It's all gone. Just Lord be with everybody. We lost everything.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시속 최대 104k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밤사이 강한 돌풍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가 부러져서 쓰러지면서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It's a miracle. There was no way. There was like 15 people right around it and no one got hit. 강풍으로 인해 전력 장비가 손상돼 산불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수만 가구에 공급되던 전기는 끊겼습니다. 현재 돌풍 경보는 해제됐지만 이번 주말 다시 강풍이 예고되며 추가 단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